전단을 날리고 쌀을 보낸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대를 피해 도망친 아이의 집에서 목줄과 쇠사슬 등 학대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친권자가 아동을 징계할 권리를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법제화합니다.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9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127만 명, 실업률은 4.5%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 모임으로 분류되는 더미래가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본소득 실현 시 실질적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고형했습니다. 정부가 재벌개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연봉을 후배를 위해 절반 가까이 깎았는데 그 배경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하자 정부가 오늘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단체 2곳에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단과 함께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북으로 날려보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이 단체들은 15년 동안 해온 일인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항변했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자 단체 대표들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두 단체가 북한으로 향하는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과 쌀을 넣었는데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 게 남북교류협력법 1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5년간 통일부가 언제 승인을 받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마디에 문제를 삼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야 돼. 나의 상대는 그 야만 김정은이하고 이처만 북한 동포예요. 정부는 지난주만 해도 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 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교류협력법으로 관련 단체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단체가 전단지를 살포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했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 법의 유권 해석을 달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2년 반 전으로 되돌아간 남북관계 해법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히 큽니다. 여당은 북한 조치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도 전단지를 뿌린 사람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나 대북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은 남북 연락 채널 차단은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 때문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 시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조항을 담은 금지법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 공세가 이어지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안보라인 개편을 통해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통신선을 끄는 데 이어서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대남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호를 들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적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북한의 분위기는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뒤 북한 조선중앙TV는 각 시도에서 연일 남한과 탈북자를 향한 규탄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는 탈북자 물리를 퉁쳐버리고픈 심정입니다. 전단지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남한 정부가 전단지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걸 문제 삼으며 북한 전역을 대남 적개심으로 물들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각계 단체들이 펼치는 대남 규탄 집회에는 청년, 노동자, 여성 조직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노동신문도 연일 항의 시위 소식을 전하며 적대적 대남 여론몰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열린 여성단체 집회를 소개하면서는 대북전단 살포는 특대형 범죄라 낙인했다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대북 저자세 논란에도 정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북한의 이번 움직임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대남 강경파로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부위원장이 1년 3개월 만에 대남 공세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입지가 좁아졌던 김영철에게 다시 역할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우리로서는 불안한 대목이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제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시한 건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작년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영철이 김여정과 함께 대적 사업의 투톱으로 재부상한 겁니다. 군부 출신으로 2010년 정찰 총국장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대남 강경파입니다. 정찰 개통, 도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실력 구출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 돌아서서는 도발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점에서 김영철은 아주 적임자죠. 모든 연락선을 차단한 북한의 다음 카드로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금강산 시설 폐쇄가 거론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북한은 올해 초 시설 철거를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은 오는 10월 당창건 75주년까지 내부 결속 차원에서 대남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의 기막힌 진상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를 학대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도구가 여럿 발견됐고 부모는 학교 선생님의 방문 요청도 3차례나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5일 9살 A양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동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주문을 없애기 위해 사용된 물건 등을 압수했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을 때 목이 묶여 있었고 일을 시킬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A양은 또 둔기로 폭행당했고 밥도 주지 않았다며 학대가 2년 정도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양의 우붓아빠는 훈육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친엄마를 불러 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와 A양이 만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학교 담임교사는 지난 3월부터 3차례 가정 방문을 했지만 A양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A양 부모는 담임교사가 교과서와 학습 준비물을 나눠주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집에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좀 두고 가라 해서 두고 간 걸로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있다던데. 담임교사는 그동안 친엄마와 9차례, 의붓아빠와 1차례씩 통화했고 친엄마에게는 40여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A양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 엄마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의붓 엄마 A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상습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자료로 가지고는 살인을 의도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 사망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국과수에서 나와야. 국과수 부검 결과는 2주쯤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강한 외부 충격으로 여러 장기가 손상되면서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방 속 감금과 폭행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안에서 정말 구타로 인해서 애가 사망한 것 같다라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건 살인죄가 되는데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추가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9살 소년의 경우 학대 우려가 높은 A등급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 소년과 같은 학대 우려 A등급 아동이 전국적으로 1,200명, 무려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숨진 9살 A군은 손바닥과 엉덩이 등의 멍자국이 확인돼 이미 지난달 8일 학대 우려 위험 수준인 A등급 아동으로 분류됐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A군과 같은 학대 위험 A등급 아동은 전국적으로 1,20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학대 가능성이 높은 B등급도 1,168명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까지 아동학대 77건에 대해 응급격리 조치했다면서도 현재 학대 등급별로 격리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분리 조치된 아동이 얼마만큼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2018년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의 77%였습니다. 정부는 미국처럼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민법 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무부는 이 내용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민법이 개정되면 자녀 학대를 처벌하도록 한 아동복지법이 실효성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앞으로 민법에 자녀의 체벌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면 그동안 흔히 써온 말 사랑의 매라는 말은 이제 쓸 수 없게 됩니다. 자녀 체벌을 교육 수단으로 여겨온 우리 가정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대의 악순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비상식적 상황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학대당한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또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입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한 가정 복귀를 돕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학대 가정에는 적용해서는 안 될 기준이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에 학대를 당한 집으로 돌아가는 아동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2017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집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은 전체 10명 중 보시는 것처럼 8명,
80%가 약간 넘습니다. 분리보호된 아동은 나머지인 약 19% 정도인데요. 이 아이들도 4명 중 1명은 1년 전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아이들은 집으로 가야 했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격리를 1개월, 2개월 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부모가 무서워요. 하지만 부모가 나에게 전부거든. 4살, 5살 때 감정을 과연 우리는 존중해야 될 것이냐.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대를 당했어도 그래도 또 갈 곳이 집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집에 가겠다 그러고 거기서 또 재학대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 여주에서 숨진 9살 A군은 21개월간 보호기관에 맡겨졌지만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 요청에 집으로 다시 보내졌다 학대 끝에 숨졌죠. 이 같은 아동 재학대는 2013년 980건에서 4년 새 2배 이상 늘어서 전체 아동 학대의 10%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 원가정 보호 원칙이라는 것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주요 내용이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무슨 진실성이 나옵니까? 그래서인지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7년 기준 1000명 중 2.64명으로 미국과 호주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군요. 이제 학대받는 아동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제도 보완을 좀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는 이미 여러 번 다뤄드렸는데 지난달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5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발 실업 대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먼저 수치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모인 쪽방촌 사람들. 일이 없어 집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지난 5월 실업자 수는 127만 8천 명, 실업률은 4.5%로 두 가지 모두 5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회사에서 100명씩 나가는 데가 10명 나갈 때만 있어요. 취업자 수도 석 달째 내리막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 줄었는데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청년층과 제조업의 취업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잠재적 실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도 102만 명에 달합니다. 5월 취업자 감소는 4월과 마찬가지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합니다. 취업자 수와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 감소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과 글로벌 불황 장기화의 조짐이 짙어지는 등 악재가 많아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에서 단축근로 시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실업자가 크게 늘겠죠. 정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발 실업 대란의 본격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그나마 사정이 이 정도에 그친 건 정부의 지원금 덕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해고 대신 휴직이나 휴업을 시켜서 버티는 업체에 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24만 개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겠습니까? 송민선 기자입니다. 직원이 1000명이 넘는 모두 투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2월부터 매출이 98% 이상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감원 대신 휴업과 휴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휴업 휴직 수당의 9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무휴직과 유급 휴업, 유급 휴직을 다 활용해가지고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까지 약 3천억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24만 개의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3차 추경으로 8,500억 원을 더 마련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감소시키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그런 경우에 그런 고통분담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원해드리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부담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이미 작년에 30배가 넘는 7만여 곳에 달합니다. 여기다 지원 기간을 90일에서 더 늘리고 한 달 198만 원인 지원금 상한액도 높여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정부의 이른바 재벌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중 대표 소송제라는 게 도입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도 사라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기업 관련 정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최민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도입하기로 한 다중대표 소송제는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제도입니다. 자회사 이사가 업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기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만큼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자회사와 계열사를 동원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에 가격 담합과 입찰 짬짬이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도 없앴습니다. 누구나 검찰의 담합을 고발할 수 있고 검찰도 자체 수사가 가능합니다. 또 기업 담합 적발 시 매출의 10%까지 매기던 과징금을 20%까지 올렸습니다. 법 위반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합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우리 군의 보안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간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간부가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난감하게 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경기도 과천 안보사 본청에서 근무하는 간부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안보사 소속 A소령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4명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은.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간부 4명은 모두 지난주 A소령과 함께 부대 앞 회관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한 간부는 지난 주말 충남 계룡대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사와 육군 인사사령부 건물은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첫 확진자인 A소령의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군은 안보사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탁구장과 방문 판매 업체발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지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집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입니다. 청소업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영구동이 폐쇄됐고 직원 1,200여 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는 양천구 탁구장에 다녀와 확진된 송파 강남대성학원 급식업체 직원인 아들에게서 감염됐습니다. 수원의 한 운수업체 버스기사인 아버지도 감염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하여서는 격리 중이던 탁구장 방문자와 접촉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5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해커스 어학원은 직원 1명이 확진되자 휴강하고 7개 건물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SJ콜센터 확진자 8명은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발로 확인돼 관련 확진자는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은 92명,
부천 물류센터 관련은 144명에 달합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97%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도 1,000명을 넘어서면서 오늘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복귀 방안이 강력히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둔감해진 상황입니다. 좀 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지만 지금 확진자 수에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오늘부터 노래방이나 탁구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는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홍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수 기자,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QR코드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QR코드 출입 인증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후부터 이곳 홍대와 신촌 일대 헌팅 포차 16곳과 노래방 20곳을 돌려봤는데요. QR코드로 전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 나머진 QR코드 인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자필로 명부를 작성하는 곳이 상당수였습니다. 해당 상인들은 아직 QR코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기계를 놓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이라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적자는 마찰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헌팅 포차와 클럽,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8곳 외에 학원과에도 QR코드 출입 명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규모가 큰 학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한 보안 자료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고 본 겁니다. 손 전 의원은 12번이나 이어진 재판에서 줄곧 보안 자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었죠.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전남 목포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차명 투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국토부에서도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맞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조카와 남편 법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예상했던 구형량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조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부동산을 소개한 B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인천 영종대교 인근 공사장에서 48m짜리 중장비가 인천공항 고속도로로 넘어졌습니다. 퇴근길 극심한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커다란 중장비가 다리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긴 구조물이 구부러지고 전봇대도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4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오늘 낮 3시 5분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금산나들목 영종대교 근처에서 기초공사용 말뚝박기에 쓰이는 높이 48m짜리 항타기가 쓰러지며 고속도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사고도 없고 차량 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과 도로당국이 사고 3시간 만에 현장을 수습했지만 퇴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도로가 많이 패여있고 그러니까 약간 교각 구간이라서 안전진단을 좀 해야 된대요. 에 대한 안전진단 그거를 좀 실시를 한 다음에 이제 선행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종도의 준설토 투기장 진입도로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타기가 넘어진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내 집 마련할 때 주요 고려 대상 중 하나가 교통이죠. 그래서인지 아파트 분양 광고에 지하철 개통으로 서울까지 몇 분,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장 광고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2009년에 분양한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 당시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고 광고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설립을 남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보상 해준 거거든요. 여기 보상해주면 그게 현대가 돼가지고. 입주민들이 소송을 벌인 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건설사가 분양대금 일부를 입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륙교 개통 광고가 분양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본 겁니다. 분양 당시 2014년에 완공 예정이라던 연륙교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어려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모든 종류의 분양 광고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기반 시설이 예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걸 막기 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광고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공정위나 소비자원이 광고 내용까지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 광고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나 시행사에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 시정 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1987년 대학생이던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사망한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6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공포감을 딱 그런 거죠. 문 대통령은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 박정기 씨와 고 전태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씨,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씨 등 민주화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60항쟁 유족이 훈장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화가 정치에선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경제와 일상에선 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등을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두 날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여권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맞장구를 치는 바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최대 개파 모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진보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지 조정린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낸 보고서입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복지 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도 했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고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사회 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라고 했습니다. 금융전문가 출신인 이용 의원은 기존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시작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제안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기본소득론이 과연 정말 기본소득론이냐, 그런데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해온 여권이 기본소득 논의에 신중한 건 막대한 재원이 드는 데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새 원장으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격적인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정치 분야에 어떻게 AI를 접목하겠다는 것인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AI 등 4차 산업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쌉니다. 국가 혁신의 속도는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여연재건의 AI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경희대 이경전 교수에게 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제학회 수상 경력이 있는 AI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교수는 SNS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대선 전략을 짜는 구상을 들었다며 곧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중도정당 변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4선 이상 중진들과 만나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고 자신을 진보의 아류라고 한 원희룡 지사에 대해선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탈보수를 내건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공을 들일 계획이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선 뜻을 굽히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희생된 사건 영상이 또 추가로 공개돼 인종차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도중 경찰이 밀쳐서 다친 70대 노인을 두고 극좌파라고 주장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할 것을 트럼프에게 조언한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발언이 무리는 아니어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흑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목눌림을 당합니다. 자동차의 전조등을 너무 환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병을 호소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체포된 흑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머리를 다친 70대 노인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밀친 것보다 더 심하게 넘어졌다, 설정일 수 있다, 안티파의 선동가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How reckless, how irresponsible, how mean, how crude. 황금빛관을 실은 흰색 마차. 숨진 지 보름 만에 고향 휴스턴으로 돌아와 사랑했던 어머니의 옆자리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o him I love you and I thank God for giving me my own personal Superman. 플로이드는 반세기 만에 다시 불붙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인종차별 논란이 명작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인이 흑인 노예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모습 등이 시대상과 뒤떨어진다는 비판에 미국의 한 온라인 동영상 업체가 영화를 콘텐츠 목록에서 빼놓은 건데요. 이뿐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인종차별 상징물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런던 박물관 외곽에 세워진 동상. 얼굴은 천으로 가려졌고 몸에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잠시 후 크레인이 동원돼 동상을 철거합니다. 악명 높은 노예 거래상 로버트 밀리건의 동상 철거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같은 시각 옥스퍼드 대학 앞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로즈 장학금을 기념하기 위해 학내에 세워진 제국주의자이자 자선사업가인 세이실 로즈의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지요. 세이실 로즈는 18세기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금광에서 노예를 부려 부를 축적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It represents racism, and when we don't want to be in a racist society anymore, so it needs to be taken down. 지난 7일에는 8만 명의 흑인을 노예로 사고 팔았던 17세기 노예상 에드워드 콜스턴 동상이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I think being dropped into the sea was quite a fitting end for what he did. 콩고의 학살자라는 악명을 얻은 벨기에 전 국왕 레오폴드 2세의 동상도 훼손돼 철거되는 등
곳곳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동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건 동상뿐이 아닙니다.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제도를 지지한 13개 주를 의미하는 별이 그려진 남부연합 국기. 남부연합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죠. That flag, while an integral part of our past, does not represent the future of our great state. 결국 미 해군이 이번 인종차별 논란을 계기로 모든 군 작전에서 남부연합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 콘텐츠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사라져가는 인종차별 상징들, 끊이지 않는 인종차별 논란까지 끝낼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연봉을 후배를 위해서 절반 가까이 깎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팬들이 왜 김연경 하는지 알겠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등번호 10번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는 김연경.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복귀를 기다리며 지난 10년간 비워뒀던 김연경의 번호입니다. 이 핑크 색깔 좀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코트에 들어가서 막 경기를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중국, 터키 등을 거친 11년 만에 국내 복귀. 하지만 고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높은 연봉으로 인해 후배 선수들이 연봉 삭감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연경은 팀이 제시한 6억 5천만 원의 국내 최고 대우를 뿌리치고 3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후배들과의 상생을 위해 통큰 양보를 택한 겁니다. 다른 선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더라도 제가 그거를 감수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복귀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1년 뒤로 밀린 도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내년 올림픽 메달, 이게 가장 저한테는 큰 거인 것 같습니다. 팀에서 제외한 국가대표 주전 세터 이다영, 레프트 이재영과의 호흡도 큰 기대를 모읍니다. 제가 또 같은 팀에서 뛰기 때문에 호흡 면에서는 너무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흥국생명이 단숨에 우승 후보 0순위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중국, 그리고 2위가 98점의 북한이라는 집계가 있었습니다.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가 그 뒤를 이었고 한국은 152위, 그리고 꼴찌는 미국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북한이 발표한 세계 국민 행복지수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디스트니입니다. 북한 유튜브에 평양 70층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곱게 차려입은 이 아이를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피아노,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러닝머신을 차례로 비춥니다. 북한은 주민의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형식의 선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평양을 가리켜 거대한 진열장이라고 합니다. 바깥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고 연출한 선전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으로는 체제를 떠받치는 철옹성입니다. 핵심 계층만 모아두고 의식주를 철저히 챙겨주면서 충성스러운 보위 세력으로 삼는 곳, 그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민심이 동요한다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동생을 대남 공격에 앞세워놓고 침묵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당 핵심 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중요 회의 별도 안건으로 다룬 것부터 아주 이례적이어서 평양의 의식주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교역까지 끊겨서 경제가 아주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거죠.
이럴 때 북한이 늘 쓰는 전략이 바깥으로 긴장을 높여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안으로는 주민 단속과 결속을 꾀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선언하고 나선 이른바 대적 사업은 여기에 더해 도발 명분을 쌓고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조롱과 협박이 지금 여기까지 이른 데에는 정부의 일관된 저자세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대화에만 매달려온 대북 정책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만큼 지난 3년을 냉정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솝 우화에 당나귀를 짊어지고 간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줏대 없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시장에 팔려 나간 당나귀까지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북한 눈치를 다 살피다가 우리 안보가 그런 처지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아직 환상이 남았나 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는데요. 많이 오는 곳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특보 수준이 아닐 뿐이지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전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전주가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예상되면서 폭염특보가 유지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는 남부 지역에서 비가 다시 시작되겠고요. 주말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